미국과 중국의 부채 상황을 파헤쳐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중국은 건전한 경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치들 뒤에 숨어있는 경제 전제의 실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이자 부담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버틸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역사상 명목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기관이 됐어요. 결국 누군가는 이 빚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미래 세대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든 국민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5%이고 일본이 248%인데 반해 중국은 겨우 82%에 불과하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채권국 역할도 하고 있어서 미중 무역 갈등 당시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명확한 구도였어요. 미국은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차용국이고 중국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저축하는 현명한 나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인식이었습니다. 표면 아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국이 실제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두 나라의 정부 구조와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는 부채를 여러 정부 계층과 국유 기업, 그리고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특수기관들에 분산시켜 숨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각각 부채를 지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봐야 GDP의 약 1% 정도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부채를 지는 능력과 동기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3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최소 13조 2천억 러에 달했어요. 이는 전체 경제 규모의 약 7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여기에 국유 기업들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국에서 국유 기업들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한편으론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 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 3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건설 회사인 중국 국건설 공정총무사의 경우를 보면 수익은 내지만 중앙정부가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회사들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소규모 토목공사 업체부터 국제은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39만 1천 개의 완전 국유 기업이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국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1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국유 기업들의 부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2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는 자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을 잃거나 아니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중국 정부가 경제에서 각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수단들의 부채를 합치면 GDP의 320%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심각해지는데 이 모든 계산이 중국의 GDP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한 것이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식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독립 연구기관들은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공식 발표보다 20%에서 60%까지 작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지만 중국은 애초에 A 등급에 불과해요. 이 등급도 나쁘지는 않지만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중국은 축적된 모든 부채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약 4.3%인데 반해 같은 기간 중국 국채 수익률은 1.8%에 불과해서 거의 2.4배나 낮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상대적으로 위험한 중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의 전제가 중국 경제가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처럼 작동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보유한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자국 밖으로 나가는 자금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이런 은행들 역시 대부분 국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내에서는 다른 투자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제에서 채권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대체 투자 같은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죠. 경제학자들이 항상 말하듯 주식시장이 곧 경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시장은 2000년 이후 100센트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 나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은 320% 이상 상승했고 지난 10년만 봐도 미국 시장은 160% 이상 성장했지만 중국 시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이런 시장에 상장된 많은 회사들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소유가 아닌 회사들조차도 엄격한 규제와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통해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마윈과 그의 금융그룹이 경영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을 차단했고 2023년에는 정부가 모든 사교육을 단속하자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했어요.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 특히 내부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시장이 예상 수익에 비해 너무 위험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 가계에서도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GDP의 약 71%가 가계 소비로 설명되는데 미국인들이 놀라운 소비 능력을 보여주는 걸 고려하면 전 세계 평균은 50% 정도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계 소비는 GDP의 38%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국이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쓸 돈이 적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실제로는 그 반대를 예상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생필품 구입에도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총 생산량 중 더 많은 부분을 소비에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중국은 중진국 수준이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지출은 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까지 매우 인기를 끌었던 자산 종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여러 면에서 부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중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클래스가 됐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이 나라에서 축적한 부를 부동산 투자로 직접 쏟아부었거든요.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평균 소득의 5배를 넘으면 그 도시에서 주택을 사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는 약 7.8배이고 시드니는 13.5배, 런던에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소득의 19.5배예요.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그 숫자가 36배에 가깝습니다. 중국 도시들은 서구의 주요 글로벌 중심지만큼 비싸졌지만 평균 소득은 여전히 훨씬 뒤처져 있는 거예요. 저축률이 높아서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용에서 투자 자산으로 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유일한 투자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도 천천히 늘어났는데 대부분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됐어요. 부동산 위기 자체도 하나의 문제지만 이 말 그대로의 카드 하우스가 무너질 가능성은 중국에서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사람들이 주택을 살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든 돈을 저축하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재 가격은 지난 25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 나라는 물건 만들기에는 정말 뛰어나지만 사는 데는 정말 서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고 이게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좋은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정체되면 소비나 투자에 대한 동기가 사라져서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저축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서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다면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없다면 사업체 자체가 존재할 이유도 줄어들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전 세계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겼듯이 중국도 소비를 전 세계로 수출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경쟁국들이 등장하면 이런 생명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내수 소비를 자극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경제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는 것이었어요. 실질적인 답은 그 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2000년과 2019년 말 사이에 미국의 미 통화 공급량은 약 2.8배 늘었는데 중국의 경우 비교 기간 동안 통화 공급량이 무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통화 공급량이 미국보다 4.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국유은행 중 하나를 불러서 돈을 만들어 필요한 정부나 국유 기업에 대출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런 일을 하지만 정도가 다르죠. 이건 경제학에서 가장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걸까요? 일반적인 답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은 돈을 빠르게 발행하면 상품에 대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매우 낮게 유지됐거든요.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다는 건 은행들이 국내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수익률이 더 낮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결국 동일한 수준이 되니까요. 그럼 이게 문제일까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낙관적인 추정치로도 이 나라는 이미 위험 지점을 넘어섰어요.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희생 없이 부채 대 GDP 비율이 125%를 넘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선이 어디든 중국은 그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게 유리한 측면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부채를 고려할 때 두 가지 비율을 봅니다. 소득 대비 부채는 GDP 대비 부채와 비슷하고 자산 대비 부채도 있죠. 100만 달 빚과 매우 난 소득을 가진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달라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수십 년간 임대 계약으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이미 임대가 확정된 토지를 고려하더라도 특히 상업심지 주변은 여전히 가치가 높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국유 기업들은 가치가 있고 유동성도 매우 높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소수 지분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놨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또 다른 더 즉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기관이 정부 소유라는 점입니다. 부채에 더해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중국 사회과학원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순자산은 약 4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모든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정부 기관에서는 좀 과장된 숫자를 내놓길 동기가 있긴 하죠. 어느 쪽이든 정확한 숫자와 상관없이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엄청나게 심각한 반면 순자산은 대부분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건전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는 또한 부채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가계 재산도 늘어나는 것과 거의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가계에서 돈을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부채가 정부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한 없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분산하는 건 실제로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위험성이 더 높고 국립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없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정부 계층에 숨겨진 엄청난 양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국가의 진정한 장기적 번영을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정체되어 돈을 쉽게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낮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만 낮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풍선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돈을 충분히 넣으면 어딘가에서 불룩 튀어나올 거예요. 때로는 소비자 물가나 주식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히 생산적인 자산 종류가 아니에요. 주택 거품이 계속 흔들리거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면 중국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의 부채는 비록 내부 국가통제은행의 소유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루기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논리적인 비교 대상으로 미국과 수치를 비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중국은 정부가 자연스러운 발전을 과도하게 강요하면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많고 중국은 소비가 적어요. 미국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중국은 디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채에 관해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상황이 적대적이지 않아요. 중국은 많은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지만 중국 자체도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두 경제권 사이에 실제로 불화가 일어나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 않고 패자만 생길 뿐입니다.